전기로 보는 세상과 함께하는 회로이론 시간입니다. 전기로 보는 세상에서 이 전기기사 그리고 전기산업기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회로이론 과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과정의 첫 시간인데 우선 이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제 바람과,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회로이론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전기공학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마련해준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에게 감사하는 제 마음도 함께 담아서 그리고 제가 이 회로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교육 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도 함께 담아서 힘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이론 이 과목은 전기기사 시험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전기자기학과 함께 전기공학의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기초를 의미하는 그런 어떤 이론 과목으로서 전기 이론 과목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목입니다. 다만 이 전기자기학과의 어떤 차이점을 굳이 이렇게 살펴본다면 전기자기학이 전기 현상에 대해서 아주 좀 마이크로적인 미시적인 관점에서 전기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한다고 하면 이 회로이론은 좀 더 매크로적인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실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전기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전기 이론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자, 어쨌든 이 회로이론 과목은 전기자기학과 함께 이 전기공학의 어떤 기초 이론 분야로서 전기공학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과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이론에는 이제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래서 크게 12개의 주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회로이론 해석에 이제 꼭 필요한 그 전기이론 기초를 포함해서 총 13개의 테마로 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이론 해석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이론 부분과 그리고 이 정연파를 시작으로 해서 전달 함수까지 이 13개의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 동영상 기획 과정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모든 전기 현상의 이제 본질 시작은 이 전하량 Q 쿨롱이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하량은 이 전하가 정의가 되어야 전하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하라는 것이 뭔지 전기 현상의 뭔가 본질이기는 한데 그 정체가 궁금했던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이 본질적인 이 존재 이 전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많이 궁금했죠. 근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원자라는 구조 속에 이 전하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전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특성을 가진 캐릭터를 가진 두 종류의 전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원자 핵 속에 위치하고 있는 이 양성자, 그리고 그 주변을 궤도 운동하고 있는 이 전자라는 구조 속에 전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성격을 마이너스 극성이다. 그래서 이 전하의 어떤 캐릭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서로 다른 캐릭터를 우리가 이제 극성이라고 이제 하죠. 극성.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성은 전자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전기적 특성이고, 자, 그리고 극성이 플러스인 것은 플러스 전하는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기적 캐릭터가 플러스 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마이너스 극성을 가진 이 전자는 핵으로부터 아주 멀리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입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 핵과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줬을 때 쉽게 이 궤도를 이탈해서 전기적 특성을 이제 띠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모든 원자는 구조적으로 이 마이너스 극성을 가진 전하와 플러스 극성을 가진 이 전하의 양이 똑같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뭔가 캐릭터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기적 중성을 우리가 뉴트럴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N선, 중성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뉴트럴의 의미입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똑같아 가지고 외부의 정기적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 자, 그게 이제 뉴트럴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전자와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인 양은 아주 놀랍게도 그 양이 똑같으라는 거죠. 동일하고 극성만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러한 전자 또는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인 양이 얼마나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분이 이제 프랑스의 과학자 이 쿨롱이라는 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이 전하량을 측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업적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라고 합니다. 이 전하량의 이제 심볼은 Q, 단위는 쿨롱입니다. 자, 그러면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나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전하의 양이 얼마 정도일 때를 우리가 1쿨롱이라고 하는가. 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1쿨롱의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전자 또는 양성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인 양이 이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거든요. 전자 하나가 요 정도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 그죠. 단위가 쿨롱입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19승 엄청나게 이제 작은 양이죠. 그래서 전자의 양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쿨롱은 뭐냐 이거죠. 전자 하나가 요런 전기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1쿨롱은 역으로 1쿨롱은 요거 역수가 되겠죠. 그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분의 1 개의 전자의 전하량을 1쿨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량으로 봤을 때 1쿨롱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역수. 대략 보면 10의 마이너스 18승 19승 가까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역수니까 10의 19승 정도 되겠죠.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전자를 합해야 1쿨롱이 나오는 거죠. 1쿨롱. 그래서 1쿨롱의 크기는 이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 1쿨롱이라는 이 단위 전하량의 값을 이렇게 크게 잡았는지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자의 엄청난 수의 전자를 합해야 1쿨롱이 이제 된다는 것. 자,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정기적인 캐릭터가 뭐냐?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누구에 대한 힘이냐?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자, 그 힘을 우리가 이제 전기력이라고 그러는데, 전하와 전하 사이에는 서로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극성이 서로 다를 때는, 이게 플러스 극성과 마이너스 극성이 가까이 있으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제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또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서로 당기는 거죠. 자, 근데 같은 극성끼리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밀어내고, 자, 요것도 요 마이너스 전하 때문에 이쪽으로 밀려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극성이 같을 때는 서로 밀어내고, 극성이 다를 때는 서로 당기는,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는 정기적인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 정기적인 힘 때문에 아주 다양한 정기적인 현상이 발생을 하고, 우리 전기기술자는 그런 현상과 현상들을 잘 응용해서 실생활에 잘 적용하는 기술자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전하량 Q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전기 회로에서 우리가 회로 이론이라는 이제 과목을 이렇게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전기 회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테크닉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전기 회로는 회로 이론의 이제 전반부에서는 자 이런 형태의 전기 회로를 이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한 중반전 이후 되면 자 요런 역할을 하는 회로 정수가 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R만 있는데 자 여기 R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L도 나타나고 L 또 C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회로 정수가 RLC 세 개가 되고 자 이 전압도 크기와 방향이 처음에는 바뀌지 않는 자고는 이제 전압을 사용을 하다가 이 중반전 넘어가면 이 LC라는 회로 소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전압도 크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이제 바뀌는 뭐 이런 형태죠. 자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AC 형태라 그러죠. AC 형태의 전압을 사용하는 자 그런 형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우선 그 전반전 회로 이론의 전반전에서는 이 전압은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바뀌지 않는 시간에 따라서 여기 이제 시간이라고 하면 자 이런 형태의 전압을 가지고 회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x축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자 이거 이제 DC라고 그러죠. DC 형태의 전압으로 회로 해석을 하다가 중반전 이후에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자 이런 전압을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회로에서 전기회로의 전압이라는 이 존재에 이 극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 극성과 마이너스 극성.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이 전하의 극성을 얘기할 때 그 극성과 똑같습니다. 이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 양성자는 플러스 극성. 그래서 이 전압의 플러스라고 이 기호를 쓴 것은 이 부분에 플러스 극성의 전하가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극성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극성이 서로 다르면 밀어내고 극성이 서로 다르면 당기는 그죠? 극성이 같으면 밀어내고 극성이 다르면 서로 당기는 전기적인 힘이 이제 작용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전기회로도 이 회로상에 있는 존재하는 이 E라는 전자가 자 E라는 전자가 이 E는 이제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자들이 플러스 극성 쪽으로 달려가는 자 이 현상이 이제 전류가 흐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류의 방향을 이제 이 전류라고 하는 이 흐름이 이 전자의 흐름이라고 알았다면 전류의 방향도 이 전자의 방향과 같이 정의를 했을 텐데 이 전류의 흐름을 발견했을 때는 이게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이 극성이 플러스인 전기적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아마 흘러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서 이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류가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미 그때는 이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엔 너무 이제 바꾸게 되면 더 많은 이제 혼선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류 방향을 이제 고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이 전기공학의 좀 아쉬운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류 방향을 뭐 이런 쪽으로 잡든 전자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잡든 회로를 해석하는 데는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해석 결과만 잘 해석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없다. 다만 이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했다는 것만 정확히 정의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이제 전하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전압 V볼트와 전류 I암페어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전기 회로에서 이 전압이 이 전기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 R이라는 부하에 이제 부하라 그러죠. 전기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을 이제 부하라 그래요. 자, 이 부하에게 전기적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 전압 V볼트라는 것은 이 심볼은 V고 단위도 심볼과 똑같이 V라는
단위를 이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압의 심볼은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 플러스 극성의 전하가 여기에 많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자, 이쪽은 마이너스 극성의 전하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이 플러스의 극성이 많이 모인다, 마이너스 극성의 전하가 많이 아주 동일한 장소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 극성은 서로 반대죠. 서로 반대의 극성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전기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자, 이런 전압을 나타낼 수 있는 장치를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우리는 이제 전압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압원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DC 형태의 전압원, 또 하나는 AC 형태의 이제 전압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V볼트라고 하는 것은 1쿨롱의 전하량이 일을 할 수 있도록, 1쿨롱의 이 단위가 이 쿨롱이죠, 쿨롱. 1쿨롱의 전하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1볼트입니다. 그러니까 1쿨롱의 전하가 1주울의 단위가 주울입니다. 이 에너지의 단위는 주울이죠. 1쿨롱의 전하가 1주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 힘을 우리는 이제 1볼트라는 전압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쿨롱이 어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이 1볼트이면 Q볼트에게 V라는 전압을 걸어주면 이걸 곱한 것만큼의 일을 하겠죠. 요게 요 곱한 것만큼의 일을 하게 된다. 자,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러한 그 힘을 바탕으로 Q쿨롱의 전하가 전기적 에너지를 소비하고자 하는 이 부하까지 연결해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는 1초에 얼마만큼의 전하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가, 그 이동 능력이 전류죠. 그래서 1초에 이동할 수 있는 전하량 Q쿨롱이 1A다 이거죠. 1A. 자, 그럼 우리가 이 전압을 정의할 때, 전압은 1쿨롱의 전하가 1주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1쿨롱의 전하가 1주울의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거나 1쿨롱의 전하가 1주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볼트의 정의인데, 자, 이 볼트에다가 I를 곱해주면, 자, I의 정의는 1초에 이동할 수 있는 전하량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끼리 이제 곱해보면, 요게 이제 쿨롱이고, 요 주를 단위로 하지 말고 이제 심볼을 이용해 보면, 이런 에너지는 이제 주울이니까 W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하량은 이렇게 이제 없어지고, VI를 이제 곱해보니까, 단위만 보면, 왓, 줄, per, 세크가 되는 거죠. 심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단위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주울에다가, per, 세크죠. 1초에 주고받은 에너지의 양, 1초에 하게 된 일의 양.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력. 일렉트릭 파워라고 하는 이 전력은 1초에 주고받을 수 있는 에너지. 자, 그래서 이 단위를 이제 우리가 와트라고 하는 거죠. 와트. 그래서 이 와트는 1와트는 1줄 per 세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압이 1쿨롱으로 하여금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자, Q쿨롱만큼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전류라는 거죠. 1초에 얼마만큼의 Q쿨롱의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곱해봤더니 1초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양, 단위 시간당 일의 양으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P라는 전력이 매초 1초당 이 R이라는 부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그런 어떤 결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류의 어떤 이제 정의를
T분의 Q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전류는 방향을 가진 것이다. 이게 이 전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벡터량이죠. 방향을 가진. 자, 이 전류의 방향은 사실은 이 전류의 방향은 이 회로에 있는 이 마이너스라는 전자를 전압의 플러스 극성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성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로 이렇게 정의가 됐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전류의 흐름, 전자의 흐름하고는 반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이 전류 방향을 결정할 그 당시에는 이 전류라는 것이 이 자유전자,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전류 방향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전류라는 것이 이 전류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뭐 그때는 이미 그걸 번복하게 되면 더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처음에 결정한 전류의 방향으로 이 국제기구에서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버렸다고 하는 이 전기공학 역사에 또 씁쓸해한 그런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류의 방향이 뭐 이 전자 방향으로 하든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하든 사실은 그 전기 이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류의 정의를 오른쪽으로 했으면 다른 관계되는 전기적 현상도 거기에 맞게 진행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 서적을 보면 뭐 지금도 이 전류 방향을 이 전자의 방향과 이렇게 일치하게 잡은 그런 서적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전류의 방향은 국제적 기준은 이 플러스 극성에서 마이너스 극성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이 삼총사 중에 이 전압, 그리고 전류,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저항 R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항 R은 이 전기 회로에서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자, 그런 어떤 전기적인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R이라는 저항, 이 양단에 V라는 전압을 이제 걸어줬을 때 이 R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자, 이 전류가 I라면 이 R의 정의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R은 이 R에 가해준 전압에 비례하고, 자, 그리고 이 R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에는 이제 반비례한다. 그 얘기는 이 전압을 일정하다고 하면, 자, 요게 일정하면 이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이 전류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죠. 뭐냐면 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이 I라는 전류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전기적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ohm의 법칙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저항을 나타내는 이 단위, 이 ohm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과학자 이 ohm의 법칙을 이렇게 정리하신, 자, 그분은 이제 기념하는, 자, 의미로 이 ohm이라는 단위를 이제 썼고, 그래서 이 1ohm이라고 하는 정의는, 자, 이 R이라는 저항에 1A의 전류를 흘렸을 때 1A,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서는 이제 V가 되겠죠. 그 전압이 1V일 때 이 저항은 1ohm이라는 저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R의 그 단위인 이 ohm은 그래서 이 1ohm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1A라고 가정하고, 자, 1A 걸렸을 때 이 R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이 V가 된다면, 그래서 이 1ohm은 1V가 될 때죠. 1V가 된다면 이 저항은 1ohm의 저항을 가지고 있다. 이 R의 크기는 1ohm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의 크기는 이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이 전류에 반비례하고, 자,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자, 요거죠. 여기서는 이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요거니까, 그죠? V에 비례하는, 자, 그런 어떤 물리적인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이렇게 방해하는, 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물리적인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이 R이라는 저항을 이제 좀 더 분석해 보면, 이 R이라고 하는 단위는 ohm이죠.
세 개의 요인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 그 뭐냐면 이 R이라는 특성을 가진 물체를 자 이런 어떤 원통으로 이제 가정을 한다면 자 이런 원통을 통해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르겠죠. 자, 요 I가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겠죠. 자, 이 전류의 흐름을 이제 방해하는 이 저항은 자, 이 원통형 도체의 경우에는 이 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저항 로우라는 고유저항에 비례하고 자, 요것은 어떤 물질의 종류마다 정해지는 아주 고유한 값입니다. 자, 그 값에 비례하고 자, 이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자, 요 총 길이가 L이죠. 자, 그리고 이 도체의 단면적, 이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 자,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 가능한 게 전류가 이 원통을 통해서 흐르면 전류가 다니는 이 길이 넓어야 전류가 잘 통하겠죠. 근데 이제 저항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죠? 이 반대로 생각이 되죠. 이 저항은 요게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진다. 저항이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전류는 잘 흐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도체의 길이에 저항은 비례한다.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저항이 커진 만큼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자 그래서 이 전류 입장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길면 길수록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연적인 현상을 그대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전기회로에서의 이 R이라는 심볼로 표현하는 이 저항은 고유저항 로와 이 저항의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저항의 단위는 이 옴인데 이 옴은 자 요런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고유저항 로의 단위를 한번 보면 자 로는 자 이 저항 R에다가 자 요놈을 좌측으로 옮긴 거니까 L분의 A가 되겠죠. 자, R은 이제 단위가 이제 옴이고, R은 단위가 옴이고. 자, 요 단면적은 제곱메타죠. 길이는 메타고. 그럼 요것은 이제 이 옴메타가 될 겁니다. 옴메타. 자, 근데 이 전선의 도체의 단면적 A는 통상 전기회로 상에서는 이 메타 제곱을 쓰지 않고 밀리미터 제곱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단위를 이제 서로 환산해 줘야 되죠. 뭐냐면 이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니까 요거 제곱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자 요것을 요로 환산하려 그러면 거꾸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환산하려 그러면 요게 10의 6승이 되겠죠. 10의 6승을 곱해줘야 메타 제곱에서 스퀘어 밀리미터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단위 환산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다 메타일 때는 이 옴메타라고 옴메타의 단위를 이 고유저항의 단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저항은 전기회로에서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자 그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자 그런 어떤 용어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저항의 역수를 취해버리면 R분의 1을 취해버리면 저항의 성격 물리적 성격이 반대로 되는 거니까 요놈은 전류를 더 잘 흐르겠죠. 그래서 이 저항을 역수를 취한 값을 우리가 G라는 심볼을 써서 특히 요 이름을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컨덕턴스. 자, 컨덕턴스라는 이름표를 달고 저항과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G라는 이제 이 심볼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저항의 역수니까 요 심볼도 달라지겠죠. 저항은 이렇게 되는데 심볼은 옴메타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옴분의 1을 이제 통상 이렇게 모라는 심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많이 사용하죠. 이걸 이제 모라고 그래요. 이 옴을 거꾸로 역으로 만든 이제 단어죠. 이 모 그리고 퍼 미터가 되죠. 자 그리고 이 고유저항은 옴메타인데 컨덕턴스의 단위는 모 퍼 미터가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뭐 굳이 저항이 있는데 왜 또 G를 정의를 하느냐. 자, 이렇게 의문이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전기 현상을 이제 해석하다 보면 R의 특성을 활용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이 G처럼 전류가 잘 통하는 이 G라는 어떤 속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편리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ohm의 법칙에서도 이 R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이 R 양단의 전압은 이 R이 되고, 자, 그리고 이 R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가 됩니다. 자, 근데 R분의 1이 G니까, 자, 이것은 GV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제 전류를 주체로 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다 보면 G라는 컨덕턴스를 이용하면 이 분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럼 뭐냐면 이 전류는 컨덕턴스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컨덕턴스와 저항은 자, 어떤 물리적 속성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따라서 자, 이 저항을 쓰기도 하고 컨덕턴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덕턴스도 이게 이제 저항은 자, 이렇게 된다고 했지만 저항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저항의 역수를 이제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R분의 1 이게 이제 G인데 컨덕턴스. 자, 요것은 요거를 이제 역수를 쳐야 되니까 로분의 1이 되고, 자, 요게 이제 아래 위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길이가 아래쪽에 오고 단면적이 위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수식에서 고유장의 역수,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특별히 또 시그마라는 용어를 써서 도전율이라고 한다 이거죠. 전류를 잘 통하는 물리적 속성을 가진 정의를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덕턴스 G는 다시 써보면 도전율 시그마에다가 단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하는 자, 이런 특성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물론 뭐 이 단위는 컨덕턴스의 단위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이렇게 나왔죠. 모프메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이제 삼총사 중에 어떤 저항은 이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에 반비례하고 이 R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한다는 그 물리적 특성을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이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세 삼총사 전압과 전류 저항에 관한 그 전기공학적 의미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세 용어가 전기 회로의 특성을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밝힌 독일의 과학자 오음이라는 분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 오음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세 팩터들의 관계는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전기 회로의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서로 곱한 것과 같다는 거고, 보이는 IR. 자, 그리고 이 전기 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는 자, 그 식에서 이 전류에 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죠. 이 전류는 R분의 V가 됩니다. 자, 전기 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자, 요게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거죠. 자, 이 저항에 가해준 이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는 자, 그런 물리적 특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전압은 자, 전기 회로에서 가해준 이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곱한 것과 같다. R에 전류가 통과하면 자, 전류가 이렇게 R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버리면 통과하면 이 양쪽에는 V라는 전압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V는 I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오음의 법칙을 표현하는 이제 유행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V는 IR이죠. R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 R 양단에는 V라는 전압이 이제 생기는데,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죠. 이 수식에서는 이 오음의 법칙을 구성하는 이 세 개의 변수는 세 개를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물리적 특성을 비교할 때는 하나는
고정된 것으로 가정을 하고 나머지 두 개의 관계를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자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도 만약에 전압이 일정하다면 자 요거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전압은 일정하죠. 주로 한국전력에서 결정하는 이 크기입니다. 이 전압의 크기는. 그래서 요게 일정하다면 전류와 저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죠. 요 두 개를 곱한 것이 일정하면 전류가 커지면 저항은 작아져야 되고 그죠? 전체 곱한 게 같아지려면 자, 이 전류가 작아지면 저항이 커져야 되는 서로 반비례하는 전압이 일정하다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뭐 역시 저항은 전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별로 물리적으로 의미가 좀 없죠. 왜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 R이라는 특성을 가진 물체가 정해지면 뭐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이 I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I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R을 서로 다른 저항 값을 바꿔주면 전류도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오음의 법칙을 표현하는 이제 수식은 이런 게 있죠.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R을 넘겨버리면 R분의 V가 되죠. 자, 요 경우에도 만약에 이 전기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가 일정하다면 R과 V는 서로 비례관계가 있는 거죠. 이 I가 일정하다면 이 R 양면에 걸리는 전압을 I가 일정한 상태에서 요걸 크게 하면 정도 같이 커져야 결과값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는 전류가 일정할 때는 전압과 저항은 서로 비례한다는 거. 자, 요런 물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항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거는 I분의 V로 표현할 수 있겠죠. 1A의 전류가 저항을 통해서 흐를 때 이 저항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V라면 자, 이런 어떤 수식으로 저항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저항이 일정하다면 자, 여기 일정하다. 같은 저항을 이제 두고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죠. 요게 일정하면 R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크면 클수록 전압도 커지는 거죠. 요 양쪽에 나타나는 전압도 커지는 거죠. 요 I가 커지면 전압도 커지는 거고, 그죠? 전압이 커지면 이 R의 전압이 클수록 큰 전압이 걸리면 흐르는 전류도 커지게 되는 자, 비례 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오음의 법칙을 구성하는 이 세 개의 요소를 이제 비교할 때는 비례하는지 반비례할지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고정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그 의미가 있다. 자, 그런 얘기를 강조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이 오음의 법칙은 우리 전기기술자들이 이 전기 회로를 해석하는데 아주 그 펀더멘털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어떤 법칙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기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R이라는 전기적 에너지를 절실하게 이제 필요로 하는 자, 그러면 이 R옴이라는 R옴이 이제 되는데 자, 그 전기적 에너지는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 요 V와 I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원천적으로는 이 V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이 V의 단위가 1쿨롱으로 하여금 줄 수 있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이 1쿨롱에 가해 줄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 에너지는 W로 표현하니까. 요 V 속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W가 줄이거든요. 줄. 1쿨롱에 줄 수 있는 에너지. 1쿨롱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그 크기가 이 전압인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Q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요놈이 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질 텐데 그 Q의 크기를 이 I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자,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 I가 Q를 가지고 가는 거죠. 1초 동안 얼마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가는가. 그게 이게 이 암페어니까. 자, 그래서 이 전류는 1초에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전하량을 의미하고 이 단위 전하량에 대한 에너지는 자, 요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자, 그러면 요 두 수식을 보면 V는 요게 되는 거고 V와 I를 곱해 보니까 V는
줄의 쿨롱이고 1쿨롱당 줄. 자, 그리고 전류는 1초당 전하량입니다. 자, 두 개 곱했더니 자, 요거 없어지고 WT가 남았죠. 그 요 두 개를 곱했더니 1초당 주고받을 수 있는 에너지로 이게 나타난 거죠. 요게 이제 바로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렉트릭 파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릭 파워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에 대한 에너지라는 의미를 이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1초 동안 주고받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 그게 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력을 생각할 때는 이 시간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된다. 시간의 개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전력이 시간당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 I 속에 있는 거죠. I는 1초당 전하량이니까. 자, 이 지점을 1초에 얼마만큼의 Q가 지나가느냐. 그게 1A니까, 전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VI는 P라는 수식을 생각할 때도 항상 이 I를 볼 때, 이 아래쪽에 T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 자,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기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V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소중한 전기적 에너지를 I를 통해서 R에게 주는, 자, 그런 관계를 나타낸 것이 이제 전기 회로다. 자, 이런 전기 회로를 가지고 우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전기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에너지를 잘 안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위 시간당 에너지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요 수식에서 이제 역으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 에너지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위는 줄이죠. 1초당 에너지, 전력에다가 1초당 에너지입니다. 줄 퍼 세컨. 시간을 곱한 거. 자, 시간 없어지고 줄이 남겠죠. 자, 그 줄이 이제 요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또는 전기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줘야만 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그거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t 시간 동안의 에너지의 값으로 전력을 또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회로상에서 이 전기적 에너지, 특히 시간 1초당 에너지를 의미하는 이 전력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전력은 V라는 이 전원측에서, 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쪽을 우리가 이제 전원측,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을 우리가 이제 부하측이라고 하는데, 부하측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전원측이 적절하게 이렇게 공급하는, 자, 그럴 때 이 전기 회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전력이라는 이 개념을 이제 살펴봤는데, 일렉트릭 파워 전력, 이것은 1초당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1초당의 1 또는 1초당 에너지. 자, 그러면 이 전기적 에너지의 전체적인 양은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곱해줘야 전기적인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단위는 이제 줄입니다. 줄. 근데 전기적 에너지를 사용한 전체의 양을 이제 표현할 때는 통상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 킬로와트 아워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먼저 이 킬로와트는, 자, 이렇게 계산한 값에 10의 3승을 한 거고, 그죠? 킬로가 앞에 붙었으니까 요 와트에 10의 3승배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아워 시간이 붙었죠. 요것은 1초당 에너지가 P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초 단위의 시간을 곱해줬는데, 그 시간이 아워 1시간이라면 1시간은 3600초죠. 그래서 1시간 동안 1kW의 전력을 썼다면 1kW에다가 3600초를 곱해줘야만 전체적인 전기적 에너지 사용량이 나오는 거죠. 전력 양을 계산하려 그러면은 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이 아워 시간, 아워가 들어가면 3600초를 곱해준다는 거. 자, 그거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에너지의 단위, 전력의 단위는 이 주를 사용했는데, 간단히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걸 이제 열량의 단위로 이제 표현해야 될 경우도 있다. 우리가 이 R이라는 이 회로 소자는 이 V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자,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적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열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 또는 토크 형태로, 회전력의 형태로 전기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 열로 소비할 때 이 열의 단위는 이제 칼로리거든요. 칼로리. 자, 그래서 이 줄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칼로리 형태로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3600초를 곱하면 이렇게 표현한 놈의 에너지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칼로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또 1줄은 0.24 칼로리니까, 자, 이렇게 계산한 값에다가 0.24를 곱해줘야 칼로리로 환산이 되죠. 그래서 자, 이런 과정을 모두 이제 거쳐서 계산해 보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kWh는 1kWh는 860kcal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1kWh를 킬로칼로리로 환산한 요 값. 자, 요 어떤 과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1초 동안의 전력을 시간을 이제 곱해주면 전력 양이 나오고, 자, 여기에다가 0.24를 곱하면 칼로리로, 다시 말해서 이 열량으로 환산된다는 거. 자, 이것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로 보는 세상과 함께한 회로이론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회로이론에 입문하기 위한 과정, 회로이론 기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기로 보는 세상에서 제공하는 영상이 이 전기기사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